5월 2일 장 마감 후 방송 찐시황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 나오신 분은 유한타증권 반포 PIB 센터 한상혁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사실 오늘 오전장만 해도 3%대 안까지는 안 가겠지, 급락하지 않겠지 할 정도로 뭔가 주가 급락을 걱정했었는데 그래도 시장이 잘 버텨준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지난 주말에 일단은 미국 시장이 상당히 하락폭을 키웠기 때문에 주말 내내 국내에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마음이 편치 않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먼저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를 먼저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상당히 모양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니었거든요. 보시면 나스닥 지수 한번 보신다라고 하면 지난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모습이 좀 나타났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 하락폭 역시도 이 아래 꼬리가 전혀 없이, 그러니까 하락을 완전히 음봉이 다 채워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반등의 시도가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냥 쭉 밀린 거죠, 그냥. 그렇죠. 쭉 밀렸기 때문에 이 모습을 지난주 금요일에,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토요일 새벽이죠. 확인했기 때문에 아마 국내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주말이 좀 불편했을 겁니다. 미국 시장은 일단은 뭐 빅테크 기업들의 실망스러운 뭐 그 가이던스라든지 뭐 5월 FOMC에 대한 경계감,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5월 9일을 이제 정승절이라고 하는데 이 뭐 정승절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할 것이라는 이제 영국 측에서의 그런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위험자산에 대한 회피 현상이 좀 강하게 미국 시장에서 좀 나타났고요. 그렇지만 다행히 국내 시장은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도 불구하고 보시면 오늘 역시도 상당히 좀 보시면 외국인 같은 경우에 거래소에서 한 6,800억 정도 많이 팔았네요, 오늘도. 예, 그리고 뭐 코스닥 시장에서도 이제 매도가 좀 나오면서 좀 좋은 모습은 좀 아니었죠. 그리고 투신까지도 좀 매도가 같이 나왔고요. 그래서 뭐 투신 1,800억, 뭐 코스닥에서 1,200억 이런 식으로 좀 매도가 양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동반 매도가 좀 진행이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장 시작할 때는 상당히 좀 우려했지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좀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국내 시장에서 오늘 좀 이렇게 낙폭을 좀 줄였던 이유는 아무래도 중국의 영향이 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이제 상해 같은 경우가 경제적으로 봉쇄를 좀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경제 봉쇄를 취하고 있었는데 이 중국의 상해 봉쇄가 좀 완화가 될 것이다. 전면적으로 뭐 봉쇄가 해제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완화되는 움직임이 좀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면서 낙폭을 상당 부분 줄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번 주에 있을 FOMC 회의가 좀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시각으로 한 5일 새벽, 어린이날 새벽에 이제 발표를 될 건데, 관심은 금리 인상 폭은 아니죠, 이제. 그렇죠. 50bp가 될 거냐, 75bp가 될 거냐, 이거는 이제 관심사가 아닙니다. 이미 50bp에 대한 가능성이 뭐 금융시장에서는 100%로 지금 취해지고 있고, 추 경로가 75bp가 뭐 되느냐 안 되느냐도 제가 볼 때는 그닥 주식시장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안 미칠 것 같아요. 이미 75bp 인상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 부분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뭐 중국의 봉쇄 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경기 침체에 들어갈 것이냐,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투자자들한테 관심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뭐 연준에서도 더 이상 좀 날카로운 좀 매의 발톱을 좀 내세우기는 좀 힘들기 때문에 금리의 경로와 뭐 얼마만큼의 금리 인상을 할 것이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경기 둔화를 넘어서 침체 수준으로 갈 것이냐가 가장 큰 관심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 맞습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주말에 뭐 다우지수와 나스닥 뭐 가릴 것 없이 뭐 하락을 좀 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뭐 금리의 시장에 영향을 받으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다라고 하면 나스닥이 더 많이 빠졌겠죠. 하지만 이제 다우지수와 나스닥이 동반해서 하락을 했다라는 거는 바로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 부분 주시장을 자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상당스럽게 좀 다행스럽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는 지난주에 미국에서 GDP가 발표가 됐어요. GDP 1분기 GDP가 발표가 됐는데 마이너스로 발표가 되긴 했지만 그 세부 내용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국방비라든지 무역 적자가 감소의 요인이었다라고 하면 소비 지출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소비가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이 소비가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렇다라고 하면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매우 적은 국가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뭐 미국이 여기서 경기 침체로 갈 가능성은 아직은 적다. 소비가 아직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적다라고 하지만 지금 투자자들의 가장 큰 관심은 미국에서 소비가 위축이 되고 경기 침체가 될까?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관심이기 때문에요. 지금 뭐 앞으로 나올 경제 지표, 특히 소비와 관련된 경제 지표가 국내 시장 그리고 미국 시장에 상당 부분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사실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라든가 대형주들이 잘 버텨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수도 약보합 정도로 끝났는데, 자, 일단 외국인이 이렇게 파는 이 상황, 뭐 개인들이 계속 사주니까 이렇긴 하는데 이게 언제까지 갈 것이냐. 결국은 연준 FOMC 그 금리 인상 빅스텝 이후에 시장의 방향이 어디로 전환될 것이냐에 따라서 또 확 쏠리지 않겠냐 걱정하는 분도 있거든요. 뭐 아마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지금 많이들 걱정을 하실 건데 저는 일단은 FOMC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시장의 방향성을 잠깐이라지만 어쨌거나 방향성은 위로 좀 틀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지금 걱정하고 있는 그런 우려감들이 상당 부분 지금 짓눌리고 있는 부분들이 FOMC 회의가 끝나고 난다라고 하면 악재가 아니라 악재의 그 소멸로 좀 받아들이면서 시장이 좀 반등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상당 부분 국내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봤을 때 보시면 한번 그림 한번 같이 보시면 지금 이게 오늘 거래소의 지수의 모습인데 밑에 파란색 선이 거래대금이거든요. 네. 거래대금을 보신다라고 하면 뚝 감소하는 모습을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상당히 이렇게 지수가 레벨이 다운된 상황에서 미국 시장도 낙폭을 전날 키웠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낙폭을 이겨내고 이렇게 양봉을 나타내는 모습에서는 거래대금이 증가하는 게 사실상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못했어요. 그러니까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 역시도 지금 거래대금이 이렇게 뚝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모습들은 전반적으로 국내 이번 주에 있을 FOMC 회의를 기다리면서 투자자들이 관망하는 자세가 좀 짙었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FOMC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관망했던 투자자들이 뭔가 매수를 하든 뭐 매도를 하든 방향성을 좀 결정해서 뭔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가 오히려 우리 투자자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 역시도 지금 FOMC 회의 전후로 좀 지켜보면서 좀 포인트를 좀 잡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적극적으로 월, 화, 수 FOMC 결과를 목요일은 이제 어린이날이니까 수요일까지 사는 게 좋다고 보세요? 아니면 일단 지켜보고 나서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사는 게 좀 더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 적합하다고 보세요? 저는 그 전에 사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는데, 흔들릴 때? 네,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목요일이 어린이날로 휴장이기 때문에 내일 화요일 그리고 내일 모레 수요일 이틀을 거쳐서 분할 매수 관점을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길게는 이제 금요일까지도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끝나고 난 다음에 FOMC가 끝나고 난 다음에 목요일 우리 시장 휴장하고 그 다음에 금요일까지도 한번 분할 매수 관점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래서 이번 주 앞으로 남은 3일 동안 일주일 동안 이제 3거래일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3거래일 동안 조금 현금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분할 매수 관점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가장 큰 게 걱정되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현금이 없으신 분들이겠죠. 그렇죠. 네. 다 이미 물려 있거든, 주식에. 네, 주식에 거의 많이 물려 계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오늘 만약에 주말 사이 굉장히 해외 시장에 어려운 환경을 받고 오늘 아침에 주식을 던지지 않으셨다라고 하면 잘 이겨내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공포심이 가장 극대화됐을 시점이 오늘 아침이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던지지 않았다라고 하신다라고 하면 가장 큰 고비는 넘기셨다라고 보고 있고,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FOMC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시장의 방향성이 어느 정도는 결정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물려 계신 분들은 지금 조금 힘들 수는 있겠지만 이번 기회에 좀 잘
이겨내시면서 다음 주에 방향성을 좀 탐색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절대적으로 매도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네.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환율도 부담이 좀 안 좋아요. 1265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 투자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기관이나 연기금이 좀 이제 사줘야 되지 않냐 이런 기대를 하는데 이제 새 정부 들어서 뭐 또 어떤 뭐 허니문 기간도 좀 필요하고 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좀 흐름이 어때요? 분위기는 그렇게 뭐 썩 적극적이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번 주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게 지난주 금요일에 정말 오랜만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들어온 바가 있어요. 삼성전자 그렇죠. 4% 올랐죠. 예,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말 오랜만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매수하면서 국내 시장을 매수를 했는데 이번 주 역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부분은 외국인의 수급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삼성전자 일단 보신다라고 하면 삼성전자가 의미가 있었던 부분이 왜 그랬냐면 이 삼성전자가 반등이 나오는 시점이 공교롭게 고점 대비해서 한 3분의 1 정도가 하락한 상황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고점 대비해서 그러니까 중시가 종목들이 조정이 나왔을 때 보통 고점 대비해서 한 3분의 1 정도 조정이 나오고 난 다음에 반등에 대한 가능성을 많이 염두에 두거든요. 특히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근데 지난 고점이 뭐 83,000원 정도라고 했을 때 이 정도의 고점에서 지금 83,000원 아니죠. 지난번에 96,800원이라고 온다라고 하면 여기서의 그 30% 조정 수준이 딱 이 수준이었습니다. 여기서 정확하게 좀 반등이 나왔고 딱 이 수준에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 주 역시도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의 수급이 좀 들어온지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고 저는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앞서 말씀을 하셨지만 환율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환율이 가장 중요한데 환율 역시도 본다라고 했을 때 지난주에 이제 중국의 봉쇄 조치가 상해에 이어지면서 중국의 위안화가 약세로 확 흘러가면서 우리 원화가 따라가는 동조화되는 현상이 많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번 주에는 중국의 봉쇄 조치가 조금 완화된다라고 했을 때 위안화가 강세로 가고 이에 따른 원화 역시도 강세로 간다라고 하면 지금 이 레벨 단에서의 환율 수준은 외국인 입장에서도 과연 더 팔아서 어떠한 실익이 있을까 할 정도의 그렇게 좀 환율이 높게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환율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하락으로 안정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 국내 투자에 대한 매력도는 상당히 높아진다. 그러면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외국인의 매수세는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이번 주에 FOMC 회의도 있고 환율도 이 레벨단, 그러니까 1260원, 70원 이 레벨단에서는 여기서 더 돌파해서 1300원 뭐 이렇게 간다는 거는 정말 과거의 금융위기 때 아니면 정말 보기 힘든 환율대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이상 올라가기보다는 하향 안정화가 되면서 외국인의 수급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타이밍이 됐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에는 분할 매수 관점을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는 게 그런 관점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 어떤 주식을 좀 지켜보는 게 좋냐? 예를 들어서 이제 적극적으로 좀 사시는 분들이라면 뭘 가지고 트레이딩하면 좋겠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테마는 무엇이냐?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좋은 테마를 좀 보이고 있는 쪽은 러시아와의 그런 전쟁과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언급이 됐던 종목들 있잖아요. 뭐 곡물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농기계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을 가능성이 높고 또 뭐 사료, 비료 이런 쪽도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이제까지 높습니다. 참 많이 좋았죠. 맞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탈출을 좀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업종마다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사실 농기계 쪽은 주가의 밸류에이션 매력이 아직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저평가를 받았던 섹터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볼게요. 오늘도 역시도 농기계 쪽이 주가의 탄력성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보시면 뭐 대동이라는 종목이라든지 TYM이라든지 이런 농기계 업체들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았고 특히 셌던 거는 3위 업체인 뭐 국내에서는 아세아테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가 흐름 오늘 상당히 좋았거든요. 이렇게 농기계 업체들이 주목을 받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절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비싼 주식들이 아닙니다. 그동안 사람들의 관심이 적었기 때문에 상당히 저평가 매력이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고, 요즘 뭐 농기계와 테슬라가 이제 합쳐져서 농슬라라는 뭐 신조어까지 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율주행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자동차만 좀 생각하기 경향이 있지만 사실 자동차 쪽보다 더 빨리 기술이 도입되는 쪽이 바로 농기계 분야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자동차 쪽은 도로 위에서 자칫 잘못하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가 있지만 농기계 쪽은 이제 기술의 완성도가 상당히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명피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자율주행에 대한 기술이 상대적으로 더 빨리 접목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 농기계 쪽이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농기계 쪽에서 이런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술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도입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미 잡초의 색깔을 구별해내는 뭐 카메라 기술이 도입이 된다든지 이런 신기술들이 상당히 좀 빨리 도입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미 미국에서는 농부들한테 돈을 쥐어주면서까지도 이렇게 신기술의 그런 트랙터들을 구매를 하라는 보조금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거 봤을 때는 농기계 업체들은 러시아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좀 더 상승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가 뭐 우크라이나 침공을 그래서 전면적으로 철수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곡물가와 연결된 이런 종목들은 올해 내내 좀 볼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곡물가가 안정화가 되는 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네. 전쟁 여부와 상관이 없이 이미 파종의 시기를 다 지나쳤고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경우에 올해 내내 곡물가가 고공 행진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뭐 사료라든지 비료 그리고 이런 농기계 업체들은 우리가 1년 내내 좀 지켜봐야 할 섹터 중에 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보니까 항공주들, 우주항공주나 방산주들도 좀 올랐어요. 그쵸. 근데 이걸 어떻게 테마주들은 그러니까 이게 단기 트레이딩 대응으로 해야 되냐? 장기 관점으로 투자하기가 좀 어렵지 않냐 이런 의견들이 많죠. 근데 이게 과연 이걸 단순하게 테마로 봐야 되는지 여부가 좀 저는 좀 다시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단순하게 테마로 볼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테마로 본다라고 하면 시세가 진작에 좀 죽어 나갔어야 되는데 오늘 LIG 넥스 한번 같이 볼까요? LIG 넥스원을 본다라고 하면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가 유지 중에 있거든요. 사실 이런 추세가 유지가 된다는 거는 올 연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부터 상승 추세는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고 오히려 상승폭을 좀 확대하는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이쪽에서는 일단은 실적이 굉장히 좀 좋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테마라고 하더라도 실적이 받쳐준다라고 하면 처음에는 테마로 시장에서 읽었지만 후에는 오히려 이거는 주도업종이 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산업체 또 한국항공우주 역시도 오늘 물론 이제 이쪽은 정치적인 이벤트가 있어서 좀 더 강한 모습을 좀 보이긴 했지만 수출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것도 있었고 안철수 위원장이 인수위원장이 항공우주를 좀 방문했죠. 아, 그래서 네, 그래서 이 항공우주, 항공방위 이런 쪽이 좀 오늘 특별하게 좀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항공우주청이 새롭게 신설된다는 소식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한국항공우주 같은 회사는 방산업체로 보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라고 했을 때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그냥 단순 테마라고 보기보다는 우리가 이쪽은 계속적으로 좀 주도업종 중에 하나라고 좀 인식을 하고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더군다나 또 오늘 또 공시를 했군요. 그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392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6% 증가했다. 실적이 공시가 됐다는 타이밍이 아마 이렇게 장 후반에 나왔어요. 장 후반에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이 종목이 셌던 거는 장 초반부터 계속적으로 셌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아마 오늘 강세를 보였던 거는 실적보다는 안철수 위원장이 방문했다는 소식과 그리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런 전쟁 가능성이 좀 계속적으로 연장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울려지면서 방산업체들이 좀 같이 강세를 보였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요즘 자동차와 관련해서 좀 바닥을 다진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나와요.
꿋꿋하게 지켜주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작년서부터 워낙 그 현대 이 자동차주에 속아가지고 좋다고 기대하면은 또 꺾어지고 이번에는 좀 다를까? 어떻게 보세요? 지난주에도 제가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말씀을 한번 드려고 간 적이 있는데, 어쨌거나 자동차 업종의 전반적으로 이렇게 구조적인, 그러니까 추세적인 완벽한 상승 추세가 나오려면 반도체 문제가 일단 해결이 돼야 돼요. 반도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자동차 업종에 돌려 나오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이 반도체와 관련된 얘기가 다시 한번 나왔는데,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앞으로 2년이 더 간다라고 해요. 지금 그런 뉴스가 좀 나올 만큼 자동차 업종은 조금 시간을 두면서 여유롭게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자동차 업종 크게 이제 현대기아차 쪽에서 본다라고 하면 좀 특이한 종목은 있어요. 지금 제가 창을 한번 띄어나봤는데, 현대글로비스가 이 현대차 그룹주 내에서는 굉장히 좀 특이한 모습 최근에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가가 상승 탄력이 다른 계열사들에 비해서 상당히 강하게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올라온 거에 대한 배경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배경에는 첫 번째는 실적 개선폭이 상당히 눈에 띄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1분기 실적을 보더라도 매출이 한 25% 정도 상승을 했고, 영업이익은 무려 100%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주었는데, 이런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준 배경에는 그냥 환율 효과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수출 기업이니까 이 원화가 약세로 가면서 원달러가 올라가면서 이 환율 약세 부분이 호실적인 배경을 분명히 작용했겠지만, 구조적으로 봤을 때 이런 현대글로비스의 구조적인 성장을 이끌어내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원래 현대글로비스의 매출의 대부분이 계열사 물량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계열사에서 현대차, 기아차에 관련된 물량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마진율이 상당히 박했죠. 계열사 쪽에 아무래도 일감을 처리하다 보니까. 근데 최근의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 계열사 물량은 줄어드는 대신에 고마진의 비계열사 물량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현대글로비스가 구조적인, 체질적인 그런 개선이 좀 만들어가고 있다는 건데, 이렇게 현대글로비스가 이런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계기가 과연 무엇일까라고 봤을 때, 이게 현대글로비스의 3대 주주 중에 하나가 글로벌 사모펀드가 칼라일 그룹이라고 있어요. 칼라일. 네, 칼라일 그룹이 있는데, 이 칼라일 그룹이 지난번에 1월 달에 정몽구 명예회장하고 정의서 회장의 현대글로비스 지분 10%를 가져간 적이 있죠. 가져간 바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현대기아차의 실적 발표 자리에서 이 칼라이 투자팀이 현대차 그룹을 방문했다는 소식이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글로비스의 주요 주주인 칼라일과, 그리고 현대차 그룹사 내에서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큰 목적을 앞둔 현대차 그룹의 그런 좀 이해관계가 좀 맞아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정의선 회장이 현대차 그룹을 온전하게 지배를 하려면 결국은 현대글로비스를 통한 그러니까 자금 모집이 필수거든요, 지금. 한 20% 정도 지분을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이 현대글로비스를 이용을 해서 현대모비스를 온전히 지배를 하고 현대차 그룹을 전체적으로 지배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현대글로비스의 주가 상승이 정의선 회장한테도 필요한 부분인 거고, 3대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칼라일한테도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다는 거죠. 그런 모습 때문에 현대글로비스가 체질적으로 고마진의 그런 그러니까 비계열사의 그런 물량들을 좀 담당을 하면서 늘려나가면서 실적 개선폭을 좀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해석하는 그런 시장의 참여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 내에서는 좀 본다라고 했을 때, 저는 현대차 기아차만 딱 보기보다는 현대글로비스를 활용한 정의선 회장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현대글로비스를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어요. 네. 현대글로비스 얘기하면은 현대모비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현대모비스는 반대 입장으로, 그렇죠.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데도 아주 그냥 뭔가
안 좋아요, 흐름이. 그렇죠. 뭐 지금 뭐 현대모비스가 이 현대차가 순환출자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현대모비스가 현대차를 지배하고 있고 현대차가 기아자동차를 지배하고 있고 기아차가 이제 다시 현대모비스를 지배하는 이런 순환출자 구조가 되어 있는데 2018년인가요? 그 당시에도 이거를 순환출자 구조를 좀 개선시키기 위해서 현대모비스 AS 사업 부분을 따로 떼는 적이 있었죠. 그러면서 현대글로비스와의 합병을 추진한 바가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그 현대모비스의 사업 부분을 지나치게 저평가시켰다. 기업 가치를 저평가시켰다면서 그 당시에 무산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다시 만약에 추진을 한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이 정의선 회장 입장에서는 현대글로비스의 주가가 기업 가치가 상당히 높아지는 게 유리한 측면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다시 한번 올해 뭔가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좀 시각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현대글로비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반가운 소식이라고 좀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현대글로비스를 투자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이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뉴스까지도 잘 체크를 해 가시면서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중고차가 1년 유예가 됐죠, 대기업들. 예, 유예가 됐죠. 그거 중고차 사업은 누가 담당하게 되나요? 현대차 쪽에서 담당하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요, 제가. 아직 확실하지는 않고. 예, 뭔가 사업 부분에서 어디가 담당해서 끌고 간다라는 거는 정확한 로드맵은 좀 나와 있지 않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현대차 관련해서 대형주 들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하여튼 이번에는 좀 실망을 안 시켰으면 좋겠다 싶은데 일단은 또 봐야죠. 자, 오늘 대신 또 급락한 주식들도 있었죠. 그 가운데 한샘. 이거 어떻게 지금 크게 보면 리오프닝이 되면서 마스크 우리가 벗으면서 좋아지는 섹터와 기업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는 것 같아요. 한샘을 본다라고 하면 오늘 많이 빠졌어요. 한 9% 가까운 좀 하락을 했고 장대 음봉을 좀 그려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한샘의 오늘 주가 하락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시장에서 주는 시사점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한샘을 보유하고 계신 투자자분들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정말 미안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한샘이 이번에 어닝 쇼크를 좀 기록을 했어요. 어닝 쇼크를 기록을 했고, 이 원재료 가격이 좀 뛰면서 이 원가 압박이 생긴 가운데서 최근에 아파트 매매 거래량도 상당히 줄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역성장을 기록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이 원재료 가격 상승을 소비자들에게 전가시킬 수가 있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부분은 좀 나타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한샘도 일부 가구의 판가를 좀 올리면서 원재료 가격 상승을 좀 제품 가격에 전가를 시키고는 있거든요. 근데 이 판가 전이라는 것도 결국 팔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팔려야 되는데 팔리지 않는 제품의 판가 전이는 아무 의미가 없다. 라고 좀 보고 있고요. 결국은 소비자들의 소비가 유지되는 가운데 제품 가격을 상승을 좀 해야지만이 주가는 좀 반응을 보인다라고 하는데, 이 반대되는 종목을 한번 본다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음식료 업종이 가장 좋죠. 반대되는 섹터라고 좀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롯데칠성 한번 같이 한번 보실게요. 롯데칠성 같은 경우에는 오늘 10% 가까운 상승을 했어요. 이렇게 좀 아까 한샘하고 완전 흐름이 좀 다른데, 롯데칠성은 뭐 어닝이 좋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닝이 좋았던 부분들은 뭐 곡물 가격 상승, 뭐 원자재, 비용에 대한 상승 부분은 제품 가격이 대부분 다 전가를 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소비자들이 이 소비를 줄이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한샘하고 롯데칠성의 주가는 완전히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를 지금 최근 들어서 어렵기는 하지만 우리가 계속적으로 집중을 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은 이렇게 제품 가격의 그런 상승과 더불어서 소비가 죽지 않는 섹터들, 소비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밖에 없는 섹터들, 이런 쪽을 좀 옥석을 가려서 조금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시사점을 좀 많이 시장에서는 주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하여튼 결국은 참 근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변동성 있는 데서 저희도 어쨌든 시장 분위기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니까 오르고 내리고 하는 주식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이렇게 알려드리고 하고 있지만, 참 지금 시점에서 사고 팔아라 이거 얘기하기가 어렵죠.
그쵸. 뭐 어떻게 보면 가만히 쉬는 게 더 낫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진짜 앞서 초반에 제가 시장의 거래대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관망한 투자자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거래대금이 감소가 되어 그렇죠. 있다는 거는 뭔가 시장에서 움직임이 있다라고 했을 때 적극적으로 투자자들이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시장에. 근데 지금은 시장의 참여자들이 적극적인 자세보다는 조금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하나 지금 뚜렷하게 뭔가 해결되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 뭐 FOMC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벤트 소멸이라는 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지만 가장 큰 부분들은 이제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부분들, 전쟁에 대한 부분들이 그동안은 이제 악재가 이제 더 이상 커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 5월 9일날 정승절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지금 뭐 러시아가 행동에 나설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이 행동에 나선다라고 했을 때는 아마 또 시장에 엄청난 충격이 오겠죠. 예, 이게 또 어떠한 또 시장에서 또 충격을 받아들이게 될지 이 부분을 또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요.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의 참가자들이 적극적 행동에 나서지 못하는 걸로 보여져요. 근데 긍정적인 거는 어쨌든 주식 예탁금이 계속 뭐 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아닌가요? 신용잔고가 그렇게 크게 늘지는 않아요. 그 부분이 좀 긍정적인. 신용잔고는 늘지 않고 있다. 네. 신용잔고가 그렇게 크게 늘고 있지 않다는 부분들은 시장이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을 때 이 반대매매 터지는 물량들, 그러니까 쏟아지는 그 위에서 쏟아지는 물량들이 좀 제한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급락은 없다라는 거거든요, 시장에서. 신용잔고가 그렇게 크게 늘고 있지 않다는 부분들은 조금 긍정적이라고 좀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FOMC 회의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그 앞두고 이제 앞으로 남은 화요일과 수요일 어떻게 보낼 수 있을 것이냐. 지금 물론 미국 나스닥 선물은 뭐 한 0.6 정도로 이게 4% 빠진 거에 비하면 이게 강한 어떤 흐름은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이러다 금방 마이너스 전환될 수도 있고. 나스닥 선물 지수는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게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무슨 뉴스 하나에만 나온다라고 했을 때 바로 마이너스 전환도 가능한 거고, 그리고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종일 마이너스로 우리 국장이 이제 마이너스인 모습을 보이다가도 이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는 장 끝나고 난 다음에 플러스로 또 전환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은 뭐 나스닥 선물의 동향이 뭐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이런 거보다는 이벤트가 얼른 좀 해결되는 부분들이 급선무일 것 같고요. 뭐 이번 주에도 좀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되기는 합니다. 미국의 ISM 제조업 지표도 발표가 될 것이고, 이 ISM 제조업 지표를 가지고 미국 경제의 침체 여부에 대한 가능성 이런 것을 좀 엿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거라고 보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번 주에 있을 FOMC 회의가 전 세계 글로벌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하고 그렇죠. 있다는 거죠. 모든 투자자들이 거기만 바라보고 있다는 부분들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이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파월 연준의장이 인터뷰를 할 때 뭐라고 할 것이냐. 그렇죠. 앞으로 가이던스를 어떻게 줄 것이냐. 만약에 우리는 50bp 인플레이션이 물가 상승이 상당히 염려가 되고, 그래서 50bp에 대한 빅 스텝이라고 하죠. 그 가능성은 염두에 두고 그런 가능성은 있지만 75bp에 대한 가능성은 없다 또는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라고 했을 때 시장은 오히려 반등의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지 않고 앞으로 뭐 QT를 더욱더 양적 긴축이죠. 더 세게 한다든지 정말 75bp의 인상 가능성을 한 번이 아닌 뭐 두 번, 세 번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둔다라고 하면, 그렇다라고 하면 뭐 시장은 조금 더 우려될 수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제 그럴 가능성보다 전자의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러한 환경 어떻게 우리가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까요? 현금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내일 그리고 내일 모레 수요일 분할 매수 기회를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이제 투자자들마다 투자 상황이 좀 다르시겠지만 대형주를 위주로 만약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한다라고 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같은 국내를 대표하는 반도체 업종 분명히 지금 가격대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보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국내 환율이 여기서 1,300원 이상으로 튀어 올라가는 게 아니라고 한다라고 하면 지금이 어떻게 보면 저점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와 같은 초대형주
위주로 좀 매수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어쨌거나 금리가 인상되는 시기잖아요. 대형주 위주에서도, 대형주 종목군에서도 이 카카오와 네이버와 같은 이런 성장주로 좀 대변되는 종목들은 아무래도 매수 시점을 좀 뒤에 잡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아무래도 우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실적이 일단은 좀 뒷받침되는 그런 종목들로 좀 분할 매수를 좀 하시면 좀 이번 주에 좀 좋은 타이밍이 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유한타증권 반포 PIB 센터 한상혁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미주운 최철 대표님과 함께 지금 지난 금요일 날 뭐 4%대 나스닥이 급락을 했고요. 아마존이 14% 엄청난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 분위기, 투자자들 지금 주말 사이에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 흐름은 어떻게 될지 좀 자세하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말씀드린 대로 유튜브 미주운 채널 운영하시고요. 현재 시킹알파 아시아 총괄 대표시죠. 최철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지난 금요일 날 나스닥이 4% 넘게 이제 폭락하면서 한국 시장에서는 오늘 오전까지도 정말 불안했었거든요. 뭐 정말 한국 시장도 좀 폭락이 있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잘 버텼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투자자들 사이에 주말에 어떤 이슈들이 좀 중심이 나왔을까 좀 여러 가지로 궁금하거든요. 일단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거는 아마존의 어닝 쇼크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일단 이걸 중심으로 해서 한번 순서대로 이야기해 주시죠. 예. 아마존의 어닝 결과 나온 다음에 금요일 증시에서 한 14% 정도 폭락을 했거든요. 네. 이게 조그만 성장 주식이 14% 떨어진 거랑은 정말 좀 차원이 다르죠.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너무나 큰 종목이기 때문에 14% 폭락은 정말 드문 형상이고, 그래서 좀 우리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매출 네.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의 예상치랑 일치하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116.44 빌런이 나와서 뭐 작년 대비해서 사실 7.3%밖에 성장을 못했기 때문에 매우 뭐 미미한 성장을 보였죠. 그럼에도 아무래도 이제 예상치를 맞췄다, 예상치보다 떨어지지는 않았다, 여기에 이제 의미를 주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어닝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EPS라고 부르는 건데. 시장의 기대치는 8.22달러였거든요. 한 주당 만들어내는 어닝이. 근데 문제는 실제로 이제 뚜껑을 열고 보니까 마이너스가 나왔고요. 마이너스도 보통 뭐 1달러, 2달러 마이너스가 아니고 7.56달러 마이너스를 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기대치는 플러스 8달러였는데 마이너스 7달러가 나온 거는 이제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충격이죠, 시장은. 예. 그래서 특히 그 어닝 보고서를 좀 자세히 들여다볼 수 없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혼동되는 부분도 있고,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굉장히 좀 의아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미국 증시에서 이제 매 분기 말이 되면요, 각 기업들이 특히 이제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는 기업들은요, 그들이 투자하고 있는 주식의 밸류에이션을 측정을 해서 재무제표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테크 기업들이 이제 주식 투자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그 미국에 있는 전기차 기업 중에 리비안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네, 여기 주식을 좀 많이 갖고 있거든요. 지난 4분기에, 그러니까 2021년 4분기에 아마존의 순이익이 그때 143억 달러였는데요. 그 중에 리비안이 가치가 올라가서 만들어진 추가 순이익이 118억 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네요. 예, 하나로 한 15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재무제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지금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리비안 주식인데, 문제는 2021년 4분기 말에 리비안 주가랑 지금 2022년 1분기에 리비안 주가를 비교해 보면 52%를 폭락을 했어요.
그래서 불과 3개월 전에는 리비안 주가가 이제 한 주당 103달러였는데 3월 말을 기준으로 해보니까 이게 50달러까지 떨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 그 밸류에이션의 차이를 어쩔 수 없이 순이익을 감소시키면서 재무제표에 넣어줘야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재무제표 이 상에 밸런스시트에 있는 가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것 때문에 순이익 감소가 90억 달러 가까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닝이 좀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러한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냥 아마존 주식을 던질 수밖에 없는 공포감이 형성이 됐고요. 네. 그래서 무려 말씀드린 것처럼 14%나 단 하루 만에 아마존 주가가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사실 그게 원인이 되기도 했죠. 나스닥이 또 그렇게 폭락하는 어떤 투자자들의 심리를 상당히 불안하게 했으니까. 근데 그 전서부터 사실 경고음은 좀 나왔었죠. 아마존이 이제까지 투자했던 스타트업 기업들, M&A 했던 기업들, 이쪽에서의 실적이 결국 아마존 주가 발목을 잡지 않겠느냐.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현실화된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현재.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게 일회성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아마존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는 이슈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제 뭐 기업의 주가라는 게 계속해서 떨어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리비안 같은 경우도 앞으로 한동안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모르겠죠. 근데 이제 주식시장의 분위기가 좀 반전이 되고, 만약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또 거기에서 의외의 또 플러스를 올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주식시장의 분위기를 좀 봐야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뭐 떨어지지 않은 종목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기 때문에 아마존 말고 구글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구글은 어떤 상황인가요? 구글도 이제 어닝 발표 이후에 이제 5%까지 하락을 했다가 이제 잠시 반등을 좀 소폭으로 했는데요. 그 구글의 어닝을 좀 살펴보면 역시 그 EPS가 시장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한 1달러 14센트 정도를 덜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데, 알파벳 역시도 이제 그 구글의 모회사 이름이 이제 알파벳이잖아요. 알파벳이 역시도 이제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이 예를 들어서 우버에도 투자를 하고 있고요. 뭐 도큐사인이라든지 슬랙, 그리고 레모네이드, 뭐 이런 크고 작은 주식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년 전에는 이 주식들이 이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면서 주식 투자로 인해서 만들어낸 순이익이 50억 달러 정도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분기에는 1분기에 주식 투자로 이제 순이익이 10억 달러가 감소를 했습니다. 네. 10억 달러가 넘게 감소를 했죠. 그래서 단순 비교를 해도 작년과 올해 이 주식에서 들어온 그 수익이 60억 달러 정도의 손해를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로 한 7.6조 달러 정도를 손해를 본 거죠. 순이익에서. 그래서 아무래도 어닝에 많은 피해를 끼칠 수밖에 없었고, 여기에서 이제 당황한 주주들이 좀 빠져나가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동안 성장을 이끌어왔던 M&A, 그 이러한 것에서 나오는 어떻게 성장통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이게 좀 너무 과다한 그 성장 쪽에 대한 투자가 일어나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버블이 빠지는 거라고 봐야겠죠. 사실. 그냥 버블이 빠지는 것이다. 예, 그렇죠. 2020년, 2021년에는 사실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멀티플이 많이 올라간 종목이 많았잖아요. 이러한 그 버블이 좀 진정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제자리를 찾아가는 좀 진통을 겪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아마존이나 구글이 이렇게 빠질 정도면은 사실 중소형단은 뭐 엄청나죠. 지금 오늘 오늘 뉴스, 한국 뉴스에도 나온 거 보니까 서학개미들 평균 30% 이상 물렸다. 그러니까 손실을 보고 있다. 이런 기사도 나오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시우드, 성장주의 데모라고 할 수 있는 이 캐시우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추가 매수를 하고 있잖아요. 이번에도 뭐 텔라다 40% 폭락했는데 추가 매수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는 모양인데요. 예. 텔라닥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텔라닥은 이제 원격 진료를 제공하는 성장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뭐 시장 점유율이 20% 가까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그 마켓에서 영향력이 있는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또 텔라닥도 비슷한 경우인데, 이번에 어닝 발표를 하고 나서 주가가 40%나 폭락을 했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도 어닝이 너무나 좋지 않았거든요. 그 아직까지는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시장의 예상치도 마이너스이긴 했습니다. 마이너스 한 50센트, 52센트 정도를 만들어낼 것이다. 어닝에서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막상 어닝 발표를 보니까 마이너스 50센트가 아니고요. 41달러가 나왔습니다. 마이너스가. 어우, 8배? 예. 그래서 이제 이것도 또 궁금해지잖아요. 도대체 무슨 일이 도대체 있었나. 왜 그런 거죠? 이 경우는요, 그 텔라닥이라는 기업이 2020년 10월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리봉고라는 당뇨병 전문 원격 진료 기업을 인수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리봉고가요, 저도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이었는데 주가가 막 400%, 500% 올라갈 정도로 굉장히 잘 나가던 기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아무래도 가장 최고점을 찍을 때 매수를 하다 보니까 너무나 인수 가격을 높게 쳐준 거죠. 그때 이 성장 기업을 185억 달러를 주고 샀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무래도 시간이 2년 정도 지났는데 2년 가까이 지났죠. 1년 반이 지났는데 문제는 그동안 모든 그 성장 기업들의 주가가 다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버블이 진정이 되면서 재평가를 받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텔라닥 입장에서도 그들의 대차 대조처에 그 기록돼 있는 이 리본고의 가치가 너무 그 오버밸류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 정기적으로 대차 대조표에 있는 자산을 이제 다시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66억 달러를 이번에 하향 조정을 해버렸습니다. 그것도 리본고도 상장이 돼 있나 보죠? 그때는 상장돼 있었는데 사버린 거죠. 사버린 걸로. 인수합병을 해버렸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 그거네요. 성장기에는 먹혔는데 이제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이제 상황이 보수적이 돼가니 이제 모든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발생하는 거품, 깨지기? 뭐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해야겠군요. 그렇죠. 지금 전반적으로 비슷한 현상이 지금 구글, 아마존 그리고 이제 텔라닥에 나타났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그 캐시우드가 가지고 있는 그 뭐죠? 그 갑자기 그 ETF 아크 펀드 인베스트요. 예? 아크 인베스트. 예, 예. 이것도 거기 안에 들어있는 주식들 다 위험한 거 아닌가요? 뭐 이거는 아크 이런 인베스트- 각도에서 사가지고 예, 아크인베스트는 이번에 그 텔라닥이 떨어진 다음에요, 60만 주를 추가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볼 때도 조금 그 위험성이 높은 투자를 하고 있긴 해요. 저도 역시 이제 성장 주식을 굉장히 좋아하고 4차 네. 산업혁명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성장 주식은 아무래도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을 뭐 많아야 1%, 2%, 3% 정말 확신이 있으면 한 3% 정도까지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캐시우드는 아무래도 이 메가테크 기업이라고 부르는 빵 기업에는 전혀 투자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은 테슬라 하나이기 때문에 테슬라 하나로 전체적인 주가를 유지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네. 사실 그 ETF, 그러니까 아크 인베스트에 들어오는 주식들을 보면 대부분 중소형 주단이 많고 그 괜찮다 하면서 이 ETF 자체에서 사들이는 양이 많다 보니까 스스로 가격을 올려버린 거 아니냐. 그래서 나중에 그걸 다시 매도를 할 때는 엄청난 또 급락이 있게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사실 그동안 시장의 걱정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현실화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예, 예. ETF에 투자를 할 때 우리가 보통 그 리스크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ETF가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는가. 첫 번째는 그 ETF에 들어가 있는 종목 중에서 탑 10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몇몇 종목에 너무 집중이 돼 있으면 나중에 주가에 타격이 심할 수 있으니까 이게 첫 번째 리스크고, 두 번째 ETF의 리스크를 측정하는 방법이 그러면 각 종목이 전체 그 가죽 그 뭐라 그럴까 지분이죠. 전체 지분 중에 몇 퍼센트를 이 ETF가 가지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방금 전에 대표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아크인베스트는요. 첫 번째 리스크는 그런 대로 관리가 괜찮았습니다.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10% 넘지 않게 계속해서 비중을 조절을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리스크의 관리에서 조금 실패한 것이 아닌가. 너무나 한 기업의 그 지분을 많이 보유하고 있었다. 하나의 ETF가 요 점이 조금 리스크 관리를 실패한 부분이 있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저번에 그 로빈후드인가 그 뭐죠? 그 증권 앱. 예. 예, 예. 그것도
뭐 추가 매수한다 뭐 이러면서 그 뉴스가 나왔던 게 기억이 나서 그때 당시에 제가 한번 한 주를 테스트로 같이 사줬는데 네, 그때 상당히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마이너스 뭐 20%인가 30%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캐시우드도 계속 물리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계속 그걸 유지하려면은 계속 물타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환경인 것 같기도 해요. 캐시우드도. 예, 굉장히 뭐 제가 이렇게 캐시우드를 아는 사이도 아니지만 보면서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하락장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도 사실 캐시우드는 인플레이션을 오래 안 간다고 주장하던 전문가 중에 한 명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의외로 전쟁이 발생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고 오히려 가속화되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했던 예측했던 시장의 모습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하나 걱정이 되는 거는 그 캐시우드가 한때 작년 성장기에는 정말 한국의 많은 서학개미들로부터 추앙을 받았었잖아요. 많이 그 사람의 투자 스타일을 따라 했었고 그래서 그 캐시우드가 들고 있는 많은 주식에 같이 들어간 분들이 많은데 많이 좀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기는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사실 그 캐시우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 중에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다행스러운 점은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비중을 좀 낮게 설정을 하면서 분산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 한 50종목 정도로 분산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손실이 좀 적은 부분이 있고 테슬라 같이 조금 그 확신이 높다 그러나 이런 종목들에 대한 비중을 좀 많이 가져가고 또 메가테크 기업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엔비디아라든지 아니면 구글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밸런스가 유지가 될 수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번 주식 시장의 그 하락장을 겪으면서 뭐 저도 그렇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공부를 굉장히 비싼 수업료를 내면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산 네. 투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분할 매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뭐 이런 그 러닝 포인트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네. 그리고 한때 어떤 뭐 캐시우드처럼 이렇게 세상에 주목을 받는 사람을 또 우리가 너무 확신해서도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저는 얼핏 드는데요. 글쎄요, 뭐 캐시우드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이제 1년, 2년만 보고 하기에는 좀 너무 빠른 것 같고요. 사실 과거 이제 길게 보면 뭐 과거 5년, 10년 이렇게 보면 아직까지는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지도 계속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이 너무나 좋지 않기 때문에 이 베타 지수가 높은 주식에 투자하면서 많이 떨어지고 있지만 만약에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또 이런 성장주들이 또 이끌어 나가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네. 하긴 우리 그 소위 물렸다고 생각하는 뭐 서학개미든 아니면 우리 기술주, 한국의 기술주에 물린 분들이라면은 캐시우드가 어떤 행보를 보이고 어떤 식으로 지금의 위기를 탈출하려고 시도하는지 이런 것도 잘 지켜볼 만한 포인트가 될 것 같기는 하네요. 맞습니다. 이 캐시우드의 모습을 보는 것도 굉장히 긴장감 넘치고 하나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굴의 의지로 계속해서 자신의 투자 그 전략을 지켜나가고 방향성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앞으로 5년 후에 정말 캐시우드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5년을 바라보고 하는 투자가 성공적인 모습을 보일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응원을 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액티비전 블리자드 지난번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M&A 해가지고 깜짝 놀랐었잖아요. 예. 그런데 워렌 버핏이 또 지분 확보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블리자드와 관련한 이슈 한번 정리 좀 해주시죠. 예. 뭐 액티비전 블리자드라는 회사는 뭐 한국 분들이면 사실 다 아실 만한 기업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정말 한참 된 얘기지만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있었잖아요. 이 정말 전국의 그 모든 국민들이 했던 게임이라고 볼 수 있는 스타크래프트를 만든 그런 유명한 게임 회사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하겠다 이런 발표가 지난 1월 달에 있었죠. 그리고 나서 4월 28일 날 지난주에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서요. 액티비전 블리자드 주주들이 드디어 마이크로소프트의 인수권을 승인을 했습니다. 이제는 규제 당국에서 이제 승인만 받으면 완전히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만간 이 유명한 게임 회사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이제 주식 시장에서 그 이름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안으로 이제 편입이 되는 거고요. 이번에 좀 주목할 부분은 뭐냐면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렌 버핏이 지난주 토요일 날 주주총회에서 이제
액티비전 블리자드 지분을 늘렸다고 발표를 했는데 어느 정도냐면요. 그 전체 지분 중에 액티비전 블리자드 전체 지분의 9.5%를 이번에 버크셔 해서웨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의 이건 10%를 대규모 가지고 투자네요. 엄청나게 좀 큰 베팅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한 종목에 그 기업의 지분이 높다는 것은 리스크가 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거를 이번에 좀 모험도 했고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번에 블리자드의 투자는 내가 직접 결정했다. 우리 팀이 한 게 아니고 나의 결정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워렌 버핏이 단타에 성공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버크셔 해서웨이가 액티비전 투자한 게 그 4개월, 5개월 전이거든요. 지난 네. 12월이었으니까. 그런데 그때 주가가 $60를 조금 넘었습니다. 액티비전이. 근데 지금 주가는 $75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합의한 금액이 $95입니다. 그러니까 $60에 사서 $95에 파는데 그 기간이 지금 몇 개월밖에 걸리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긴 이제 다 매도하게 되니까. 예. 그래서 정말 그 짧은 시간에 엄청난 수익을 이번에 좀 단타에 투자를 해서 버크셔 해서웨이 역사적인 뭐 하나의 기록이 될 것 같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워렌 버핏 그러면 장기 투자를 생각을 그렇죠. 하잖아요. 코카콜라를 비롯해서. 근데 이번에 의외적인 모습을 하나 보여서 큰 베팅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근데 워렌 버핏이 투자했던 이유가 뭘까요? 혹시 이게 분석이 된 게 있나요? 글쎄요. 제가 처음에 그 투자했다는 얘기를 때 조금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왜냐면 왜냐면 전혀 이제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투자 성향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가치주라는 개념으로 보면은. 예, 그렇죠. 처음에 이 소식을 접할 그 즈음에 액티비전이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내에 성희롱이라든지 성적 차별 그리고 성폭력까지 나타난다 그래가지고 고발이 들어갔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액티비전이라는 기업의 이미지도 완전히 추락을 하고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워렌 버핏이라는 투자자가 정말 냉철하구나. 이 기업의 이미지 이런 거는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이슈는 단기적이다. 어떻게 보면 금방 회복이 될 거라고 믿고 들어간 것이 아닌가. 근데 운이 좋게 사자마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랑 인수권이 진행이 된 것이 아닌가. 미리 알고 그랬다면 또 더 할 말이 없겠지만 몰랐다면 걸리겠죠, 그건. 예, 그렇죠. 그거는 이제 조금 불가능한 것 같고요. 몰랐는데도 이렇게 타이밍이 퍼펙트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성희롱권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 것을 이용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했던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볼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전에는 메타버스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그냥 막연하게 얘기했는데 과연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이고 메타버스가 얼만큼 우리 가까이 와 있는 것인가? 왜냐하면 지금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전부 전멸해 있어가지고 이게 어떤 모멘텀이 언제 될 것이냐. 예. 이번에 제가 보기에는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한 것은 두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게이밍 쪽입니다. 그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엑스박스라는 그 게임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거든요. 하지만 이제 소니라든지 이런 기업에 비하면 한참 밀렸었죠. 그 전까지는. 근데 이번에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이번에 인수하면서 규모로 봤을 때 전 세계의 3위 기업이 돼버렸어요. 게임 쪽에서.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드디어 게임 속에 이 집중 투자를 하고 큰 기업으로 거듭나구나 이렇게 우리가 의미를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엑스박스 쪽에 최근에 어떤 모습이 발견이 되고 있냐면 클라우드 게이밍 쪽으로 진출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예전에 그 집에서 영화를 볼 때 비디오 테이프를 빌리고 DVD를 빌려서 뭐 이렇게 그 플레이어에 넣고 보던 시절이 사실 불과 몇 년 전이잖아요. 이제 그게 갑자기 클라우드 쪽으로 넘어가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스트리밍 서비스라는 게 생겨나게 된 거죠. 넷플릭스가 나타나면서. 근데 비슷한 모습이 지금 게이밍 쪽에 나오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모든 사람들은 게임을 즐기기 위해서는 게임 CD를 사서 이제 플레이어에 넣고 플레이스테이션 뭐 이런 걸 이제 사서 하드웨어를 갖춰놓고 게임을 즐겼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가고요. 클라우드 게이밍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냥 내가 핸드폰만 있다면 앞에 컴퓨터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구독비만 내고 들어가서 원하는 게임을 선택해서 플레이할 수 있는 이런 그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굉장히 좀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마이크로소프트다. 그래서 첫 번째 의미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게이밍 쪽에 강자가 돼가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대표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는 사실 플랫폼이죠. 플랫폼 안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인터랙션을 하는 것을 메타버스라고 하는데 이 인터랙션이 지금 실제 우리 생활에서 인터랙션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좋은 방향을 얻기 위해서는 이 하드웨어 쪽에 기술력이 발달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로블록스 같은 데 가서 우리가 시간을 보낼 때 재미가 없거든요. 실제 실감이 안 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좀 너무 현실하고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데 결국은 하드웨어 쪽에 발전이 있게 되면 이 테크놀로지의 발전이 결국 그 실제 상황과 이 게임 안의 상황을 어떻게 보면 그 경계선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고 그러면 가상현실이 현실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향상이 되는 시대가 올 텐데 여기에 이제 한몫을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게임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러한 기술력을 손에 넣기 위해서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인수했다라고 봅니다. 네. 이것이 우리 소위 메타버스 테마 이것을 불지피는 다시 관심을 끌어대는 그 요소로는 더 이상 이제 작용할 효과는 이미 지났나요? 글쎄요, 그 메타버스라는 얘기를 사실 2년 전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제가 그렇죠. 유튜브를 진행하면서도 그 메타버스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가 메타버스에 투자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펼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 불과 뭐 몇 개월 만에 메타버스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갑자기 이제 붐이 일었었는데 페이스북이라는 기업이 메타 플랫폼즈로 이름을 바꾸면서 그 마크 저커버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실제 리얼리티가 이 가상현실과 비슷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이 한 10년 정도로 본다. 그래서 이번에 나타났던 붐은요, 너무 빨리 한번 치고 올라갔던 거고 다시 이제 진정이 되는 그런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메타버스는 앞으로도 최소한 한 5, 6년 좀 멀게 보면 10년 정도로 보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 전기차랑 비교를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전기차는 이제 길거리에 돌아다니잖아요. 사람들이 사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전기차라고 보면 메타버스는 아직 집에서 메타버스를 한 사람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앞으로 향후 몇 년 안에 실제로 메타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걸 감안할 때 어떻게 보면 한 5년 전, 10년 전 전기차에 투자하는 거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몰렸을 때 그때 많은 분들이 기대감을 갖고 사셨는데 결국 이게 물리는 게 됐잖아요. 일단 버티다 보면은 또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기대해 봐도 될까요? 예, 저는 뭐 긍정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최근 주식시장에 악재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다섯 손가락으로 뭐 꽉 차죠. 뭐 인플레이션도 있고 전쟁도 있고 뭐 GDP가 이번에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 정말 뭐 그 장단기 국채 금리가 역전을 했고 사실 따져보면 너무나 많은 그 악재들이 쌓여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게 호재죠.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사실 하나씩 진정될 기미가 보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쟁도 언젠가는 끝날 거고 인플레이션도 언젠가는 진정이 될 거고 금리 인상도 지금은 이제 공포감이지만 실제로 금리 인상이 끝나고 나면 그때는 이제 더 이상 그 금리 인상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지고 그 얘기는 이제는 최악의 상황에서 조금씩 하나씩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긍정적으로 마음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시킹알파 아시아 총괄 대표죠. 최철 대표님과 함께 지금 미국 시장의 주요 이슈,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또 다음 주 월요일 좋은 정보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많은 분들 오늘 하루 안도의 하루를 보내셨을 텐데요. 지금 나스닥 선물지수가 뭐 0.4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만 이건 어떻게 크게 시장에 영향을 끼칠지는 아직은 알 수 없는 거고요. 내일 새벽 시장에 따라서 또 흐름이 어떻게 바뀔지 모를 것 같습니다. 어쨌건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미리 생각해 놓으시고 차분하게 계획대로 대응하시는 게 일시적인 어떤 불안감이라든가 어떤 기대감으로 우리 소위 손가락을 잘못 눌러서 후회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아침 7시 라이브 방송에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제대로 지금 투자하고 있는지. 그래서 계속 업데이트 해야 돼요. 그러니까 투자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또 시작이에요.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건 뭐냐면 피드백입니다. 끊임없이 공부하고 분석하고 정보 취득해서 업데이트하고 피드백하고 이 과정에서 주식 투자하다 보면 2배, 3배짜리 수익도 나는 경우도 있고 내가 생각한 거랑 반대로 가서 20, 30% 손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과정이 쌓이면서 성공 확률을 높여가는 거거든요. 네, 정말 우리 815 머니톡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유를 보면은 이 투자와 관련해서 정말 다양한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고 다양한 특성을 가지신 고수분들을 모시는 게 아닌가 여기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 투자, 장기 투자, 스윙 매매 정말 여러 형태의 투자법들이 있는데 투자자분들의 성향 그리고 시장의 현재의 상황에 맞춰서 가장 최적의 투자법이 무엇인가를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직접 선택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2022년 1월 달과 2월 달 시장 정말 많이 무서웠죠.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을 텐데요. 이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나의 투자 성향이 어떤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을 것 같고요. 자신에게 맞는 투자법 그리고 그와 관련된 노하우들을 차분하게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815 머니톡에서는 815 캠퍼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준비가 되지 않은 분들이 그 투자와 관련해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기획을 했고요. 첫 번째로 김정수 저자님을 모시고 단기 투자와 관련된 여러 노하우들을 가지고 공부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셨고요. 원래 목표였던 1000분 가까이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죠. 염승환 이사님,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을 모시고 이제 변동성이 정말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운 시장을 이겨낼 수 있을지, 수익을 낼 수 있을지, 펀더멘털, 기업의 펀더멘털과 그다음에 그 산업 어떻게 이해하고 공부하고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주식을 선택할 수 있을지 차분하게 알려주시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영국에서도 코로나 방역 해제를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마스크를 벗고 있고 전 세계 국가들이 이제 코로나 방역 해제 그 이후의 세상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발생이 되면서 정말 주식이 많이 오른 섹터, 그다음에 종목들이 있고요. 또 반대로 지금 이 이후의 세상이 왔을 때 또 올라갈 어떤 종목이나 섹터 다르겠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코로나 어쨌든 이제 방역이 해제되면서 이제 비정상이 이제 정상화되기 시작할 거예요. 모든 게 이제 정상화되는데 그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당연히 좋아지는 산업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그 정상화가 오히려 불편한 그런 업종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끝날 이슈가 아니라 앞으로는 이제 이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이제 큰 바람의 방향을 보고 좀 투자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몸을 내가 역행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방향이 뭔지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그 방향에 가장 맞는 업종 중에 하나가 흔히 말하는 이제 리오프닝이죠. 리오프닝 중에서도 이제 해외 여행도 있을 거고 뭐 다양한 섹터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 눈앞에서 현재 돈도 벌고 있고 특히 리오프닝 돼서 더 잘 벌 수 있는 그런 뭐 백화점이나 편의점 같은 그런 이제 유통업체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내주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정상화하면 또 생각나는 게 이제 반도체가 지금 뭐든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공급 부족이 지금 장기화되고 있는데 이것도 결국 방역 해제가 되고 생산이 정상화되면은 반도체 공급도 정상화되면서 차량 생산도 정상화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약간 이제 역발상의 또 개념일 수 있는데 지금 좋을 게 아니라 우리가 항상 투자할 때는 앞으로가 좋아질 걸 미리 선점을 해서 투자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업이 더 약하면 약할수록 더 좋은 것 같은데 그 대표적인 또 업종이 저는 좀 자동차 업종이라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업종도 지금 좋다가 아니라 향후에 정상화될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뭐든지 지금 당장 좋은 거를 쫓아다니다 보면은 항상 실수하게 되고 비싸게 사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최악인 거는 반대로 생각하면 되게 싼 거예요. 근데 다만 인내심이 없기 때문에 못 기다리는 거죠. 그 상승하는 과정 동안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근데 수많은 이렇게 뭐 주식 투자 대가나 이런 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인내를 하고 나서 큰 자산을 쌓으셨던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19 방역 해제 이후로 어떤 산업이 또 성장할지 매일매일 또 우리가 업데이트를 해야 되겠지만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지금 안 좋아지면서 정상화되면서 좋아지는 그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고민하셔서 투자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한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가 실력이 네.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은 좀 편하게 어떤 종목을 추천해 주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그 종목을 직접 찾아내고 그게 상장할 산업인지 혹은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을 갖고 있는지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여미사님도 준비하고 있는 강의에서 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스스로 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 잡는 네. 법에 대해서 집중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주식 투자라는 게 많은 분들이 대부분 실패도 하고 그런 이유가 이제 뭘까 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엔 본인이 안 해서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남이 던져다 준 그냥 어떤 정답지 가지고 내가 그냥 그대로 따라했을 때 그 성과가 나중에 보면요. 5년, 10년 지났을 때는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거든요.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정말 잘 맞히는 분이 어떤 기업을 던져줘서 내가 그걸 가지고 투자를 해서 당장 성과 좋을 수도 있죠. 근데 그건 내 게 아니거든요. 내 실력이 아니라 잠깐 빌린 것 뿐이죠. 근데 당장 안 되더라도 나만의 어떤 원칙, 나만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게 설사 1, 2년 실패하더라도 꾸준히 하신 분들은 10년 후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또 벌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항상 저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불로소득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세상에 진짜 공짜 정심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이 공부하고 노력한 만큼 저는 소득을 좀 낼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 일단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는 방법은 정말 단순해요. 기업에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업이 단기적으로는 여러 이슈로 막 갑자기 급등도 했다가 급락도 해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주가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결국 기업 가치에 수렴합니다. 그 기업 가치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이 기업이 앞으로 계속 실적 좋고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계속 잘 팔고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면 기업 가치는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런 기업을 내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쌌을 때 내재 가치보다 할인됐을 때 사면 분명히 수익이 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못하기도 하고 모르는 경우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기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항상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주가에만 연동이 되거든요. 근데 그 기업의 장기 가치를 알려면 결국엔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에서는 어떤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먼저 공부하는 법을 좀 알려드릴 거예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기업 분석을 할 때 기업을 발굴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무제표도 좀 일부 공부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기업, 그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있죠. 사업 구조. 아, 이 회사는 어떤 결정 인자를 갖고 있구나.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딱 사업 보고서를 보는 순간, 아, 이 회사는 DRAM 수요가 늘면 좋겠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모든 기업들은 사업 보고서를 보면 이 회사의 주가의 키팩트를 알 수가 있어요. 그걸 알아야 그런 어떤 이제 모멘텀이 생겼을 때 우리가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 기업의 어떤 이제 분석을 좀 해보고 그게 이제 끝난 다음에는 뭐를 해야 되냐면 결국 이제 기업을 업데이트를 계속 해야 되거든요. 이 기업이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를 끊임없이 업데이트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전자공시입니다. 전자공시를 통해서 수많은 기업들이 우리 회사의 뭐 수주공시, 설비투자공시, 자기주식시 등 아니면 내부자도 매수를 해요. 우리 회사 이 정도면 싼 것 같아서 매수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그걸 체크를 해놔야 돼요. 이런 정보들을 우리가 큐레이팅 한다고 그러죠. 큐레이팅 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투자를 의사결정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건 뭐냐면 피드백입니다. 내가 제대로 지금 투자하고 있는지. 그래서 계속 업데이트 해야 돼요. 그러니까 투자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또 시작이에요. 끊임없이 공부하고 분석하고 정보 취득해서 업데이트하고 피드백하고 이 과정에서 주식 투자하면 2배, 3배짜리 수익도 나는 경우도 있고 내가 생각한 거랑 반대로 가서 20, 30% 손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과정이 쌓이면서 성공 확률을 높여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제가 좀 강의를 통해서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저와 함께 좀 천천히 뭐 장기 투자하실 분들은 교육 시청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강의에서는 제가 이제 피드백에 좀 중점을 둬서 계속 많이 좀 업데이트를 할 예정인데 인터넷 강의로만 이제 제공을 해드렸을 때는 이제 수강생들의 이제 질문을 제가 바로 좀 캐치하고 풀어드리기 좀 어렵잖아요. 이렇게 텍스트로 하는 것도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인터넷 라이브 시간을 좀 분기별로 이렇게 열어가지고 제가 직접 이제 수강생분들 모시고
한번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뭐 채팅도 해주시고 그러면 제가 질문 받아가지고 실시간으로 증문즉답을 해서 피드백을 해줄 좀 예정이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성장주냐 투자주냐 어떤 주식을 사야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냐 많은 고민들을 하시는데요. 그 모든 것에 앞서는 게 가장 그 기업의 기본적 분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회사인지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돈을 더 잘 벌 수 있는 기업인지 이러한 모든 것들 이거는 단기 투자를 하시는 분이든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이든 아마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공부 자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지 이번에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 공부하신다면 아마 좋은 결과, 기본적인 실력을 키우는 가장 기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또 우리 구독자분들, 신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이벤트가 있죠? 네, 그 제가 쓴 책인데요. 그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 질문 탑 77 요거를 이제 선물로 준비했고요. 뭐 이 책을 가지고 또 같이 공부한다는 의미로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2022년 주식시장은 2020년과 2021년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말씀 많은 분들이 하시죠. 그리고 이미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이번 올 초에 아마 뼈저리게 느끼셨을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더 그 기업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주식시장의 심리를 어떻게 잘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실력을 확 키우는 기회가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 815 캠퍼스에 등록하시고 싶은 분들,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의 더보기란, 그 다음에 댓글란에 보시면 신청 링크가 있으니까요.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